뭘 봐? 배고파서 좀 가져가겠다는데 불만 있냐? 배가 고프셔서 그러신 거 다 압니다. 이건 드시면 속만 더 버리세요. 넉마를 걸친 노숙인이 매대 깊숙이 숨겨진 고가의 양주를 품에 넣는 걸 보고도 알바생 민우는 경찰을 부르는 대신 따뜻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 노숙인은 사실 외딸 서연이의 결혼을 막기 위해 변장한 대성그룹의 박 회장이었죠. 딸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인 줄로만 알았던 예비 사위의 손은 갈라져 터져 있었고 그가 밤마다 적어 내려가는 낡은 가계부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만한 재벌 회장이 고작 1,000원짜리 몇 장에 무너져 내리며 편의점 바닥에서 오열하게 된 기막힌 사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대성그룹 집무실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유리컵을 손으로 쓸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은 바닥에서 깨진 유리 파편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령 제정신이냐? 이름도 모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박서연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박만호 회장이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성실? 따뜻? 돈 몇 푼에 비굴해지는 게 그 바닥놈들 생리다. 내가 직접 그놈 밑바닥이 어떤지 확인해 보마. 박서연이 눈물을 머금은 채 집무실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만호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당장 내 차고에서 제일 낡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며칠간 내 일정은 모두 취소해. 며칠 뒤 깊은 밤 박만호 회장은 악취가 진동하는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거리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에는 검은 칠까지 한 박만호 회장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인이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이민우가 근무하는 편의점 유리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가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중년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유모차를 흔들며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객이 유모차 안에서 잠든 아기 하늘이에게 소주병을 들이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조그만 게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응? 술이나 한 잔 받아라. 이민우가 취객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놀라요. 제발 진정하시고 밖으로 나가주세요. 취객이 이민우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거렁뱅이 같은 놈아. 이민우는 취객의 주먹이 얼굴에 꽂히는 순간에도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꽉 고정했습니다. 취객이 던진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이민우는 본능적으로 아기 하늘이의 눈을 가리고 몸으로 파편을 막아냈습니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만호 회장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이민우가 취객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밖으로 나가서 저랑 이야기하시죠. 아이가 깨면 많이 웁니다. 이민우는 취객을 달래어 매장 밖으로 부축해 나갔습니다. 길가에 대기하던 택시 문을 열어 취객을 태우고는 택시비까지 대신 지불했습니다.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이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일부러 이민우의 옆을 지나치며 매대 깊숙이 숨겨진 고가의 양주병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민우가 유리 조각을 줍다 말고 고개를 들어 박만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뻔뻔한 표정으로 이민우의 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뭘 봐? 배고파서 좀 가져가겠다는데 불만 있냐? 이민우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박만호 회장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민우가 양주병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배가 많이 고프셔서 그러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이건 드시면 속만 더 버리세요. 이민우는 온숙이 앞으로 가서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아 박만호 회장의 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민우가 창고로 들어가더니 유통기간이 다 되어가는 도시락 2개를 꺼내왔습니다. 제 식사로 남겨둔 건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드시겠어요? 따뜻하게 데워왔습니다. 이민우가 정성스럽게 젓가락을 쪼개어 박만호 회장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는 척하며 매장 안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이민우는 박만호 회장이 밥을 먹는 동안 아기 하늘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이민우가 계산대 밑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무언가를 적어넣는 모습이 박만호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고개를 내밀어 가계부를 훔쳐보며 물었습니다. 거기엔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 건가? 젊은 사람이 꼼꼼하기도 하네. 이민우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가계부를 덮고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하늘이 수술비 잔액을 적어두는 거예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박만호 회장은 이민우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자 매장 안으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민우가 창고에서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겨울 점퍼를 가져와 박만호 회장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깜짝 놀라며 점퍼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봐, 자네는 반소매 차림인데 이걸 나한테 주면 어떡하나? 난 괜찮으니까 자네가 입어. 이민우가 박만호 회장의 어깨를 꾹 누르며 점퍼 지퍼를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젊어서 괜찮습니다. 어르신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요. 그냥 덮고 계세요. 아침이 밝아오자 인근 상가 금은방 주인이 담배를 사러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코를 킁킁거리며 박만호 회장을 쳐다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매대 위에 돈을 던지며 이민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민우. 아침부터 이 거지는 뭐야? 동네 분위기 다 흐리게. 당장 안 쫓아내고 뭐해? 이민우가 금은방 주인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이분은 제 귀한 손님이십니다. 손님에게 무례하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금은방 주인이 기가 막힌다는 듯 이민우를 쏘아보고는 매장을 나갔습니다. 이민우는 구석에서 자고 있던 박만호 회장이 깰까봐 발소리를 죽여가며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이민우는 박만호 회장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민우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박만호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세요. 저 앞 골목으로 가시면 기자식당이 있는데 거기 백반이 아주 맛있습니다. 이민우가 약도까지 상세히 알려주며 박만호 회장을 배웅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선 박만호 회장은 골목 어귀에 대기 중이던 최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비서가 건네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던 박만호 회장이 점퍼에
코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점퍼에서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아기 분유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창밖으로 멀어지는 편의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박만호 회장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놈 이름이 이민우라고 했지? 이민우에 대해 24시간 감시를 붙여라.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박만호 회장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청년이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습니까? 박만호 회장이 책상 위에 이민우가 준 1,000원짜리 지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놈이 가식인지 진심인지 내 눈으로 끝까지 확인해야겠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박만호 회장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손은 이민우의 낡은 점퍼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본가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박서연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놈을 직접 보고 왔다. 거지 넉마를 걸치고 있어도 사람 보는 눈은 안 변해. 그놈은 가망이 없다. 박서연이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민우 씨는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 아니에요. 박만호 회장이 껄껄 웃으며 비웃음 섞인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밑바닥이 아니면 뭔가? 애까지 딸린 편의점 알바생이 우리 가문에 가당키나 하냐고 묻잖냐? 박서연이 눈물을 닦아내며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우 씨는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숭고한 사람이라고요. 1년 전 하늘이 구멍난 듯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빗길에 구두굽이 부러지며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유모차에 비닐을 씌우고 배달을 하던 이민우가 박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이민우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낼 새도 없이 박서연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제 손 잡으세요. 이민우는 미끄러운 빗길 위로 넘어진 박서연을 구하려다 가로등에 다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민우가 신음소리를 참으며 박서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는 젖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박서연이 이민우의 다리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피가 나잖아요. 저 때문에 다치신 거예요? 이민우가 아픈 다리를 끌면서도 아이가 잠든 유모차를 확인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쪽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이후 박서연은 매일 밤 편의점을 찾아가 이민우를 대신해 아기 하늘이를 돌보았습니다. 박서연은 화려한 호텔 파티보다 이민우와 편의점 파라솔 아래서 마시는 캔커피 한 잔이 더 소중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박서연의 호소를 비웃듯 비서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서류를 허공에 흔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건물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미혼부 알바생 때문에 건물 이미지가 나빠지니 당장 해고하라고 말이야. 박서연이 경악하며 박만호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런 비겁한 짓을 하실 수 있어요? 박만호 회장이 박서연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민우가 일하는 편의점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인근 상가 번영의 사람들이 편의점 유리창에 전단지를 붙이며 수군거렸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좀 보세요. 부잣집 딸 꼬셔서 팔자 고치려는 꽃뱀이 여기 있습니다. 상가 아주머니 한 분이 이민우의 얼굴에 전단지를 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동네 물 흐리지 말고 당장 떠나. 애까지 내세워서 구걸하는 꼴이라니. 이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박만호 회장은 정체를 숨긴 채 호텔 라운지로 이민우를 불러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박만호 회장이 10억 원이 적힌 수표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이민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네가 평생 편의점에서 일해도 못 만질 돈이다. 당장 서연이 곁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 이민우가 수표와 박만호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이민우의 아픈 구석을 후벼 파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비 밑에서 저 아이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 생각해봐라. 저 아이 인생까지 망칠 셈이냐? 이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어 박만호 회장 앞으로 조심스럽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민우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만호 회장에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서연 씨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이유이자 구원입니다.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분노한 박만호 회장이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어 이민우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민우의 얼굴을 보며 박만호 회장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가진 그 알량한 자존심이 결국 아이를 굶기게 될 거다. 두고 봐라. 호텔을 나선 이민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편의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퇴근길 골목 어귀에서 대기하던 상가 사람들이 이민우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건장한 사내 한 명이 이민우가 끌던 유모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우리 동네 수준 떨어진다고 몇 번을 말해. 유모차가 옆으로 쓰러지려 하자 이민우가 온몸을 날려 유모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민우가 바닥을 기며 사람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때 박서연이 달려와 상인들을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손대지 마세요. 박서연이 울면서 이민우를 일으키려 했지만 이민우는 박서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민우가 눈에 초점을 잃은 채 박서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발 가세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가 더 비참해집니다. 박서연이 이민우의 유니폼 소매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민우 씨, 왜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이민우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모차 안에서 자고 있던 아기 하늘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우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불덩이잖아. 하늘아, 정신 차려봐. 아빠가 금방 약 사올게. 이민우는 해열제를 구하기 위해 편의점 문을 잠글 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약국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이민우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겨우 약을 구해 돌아온 이민우 앞에 편의점 점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이민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근무 중에 무단 이탈이라니. 너 때문에 매장 털릴 뻔했어. 오늘부로 해고니까 당장 나가. 이민우가 점주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젖은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점주님, 아이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점주는 냉정하게 이민우를 밀쳐내고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검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시거를 입에 물며
비서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무릎을 꿇고 나를 찾아오겠지. 가난은 자존심보다 무서운 법이니까. 하지만 이민우는 박만호 회장에게 가는 대신 빗줄기가 쏟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민우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체온으로 아이를 녹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민우가 눈물과 빗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 펜을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에게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하세요. 이민우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이민우는 편지를 가슴 포켓에 넣고는 텅 빈 거리를 향해 힘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그치지 않는 빗소리만이 이민우의 흐느낌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민우의 연락이 닿지 않자 빗속으로 뛰쳐나가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민우는 자신을 부르는 박서연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박만호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련이 이민우라는 청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의 오만을 무너뜨릴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민우는 빗물에 젖은 발을 끌며 낡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민우의 눈빛에는 절망을 넘어선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편의점 앞 텅 빈 파라솔 아래 주저앉아 이민우가 남긴 온기를 찾으며 오열했습니다. 세찬 비바람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박만호 회장이 쳐놓은 거대한 벽뿐이었습니다. 이민우는 새벽이 올 때까지 불 꺼진 방에서 하늘이를 아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승리의 만찬을 즐기며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박만호 회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우의 과거라는 거대한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민우를 찾기 위해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이민우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시는 누군가에게 무릎 꿇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이민우의 눈동자 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집무실안은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비서가 가져온 누런 서류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박만호 회장의 손등에 굵은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팽개치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민우가 정말로 그 유명했던 천재 투자 전문가였다는 말이냐? 비서가 허리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민우 씨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명 금융가에서도 인정받던 수재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일치합니다. 박만호 회장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그런 녀석이 왜 이런 밑바닥에서 넉마를 걸치고 있었단 말인가? 비서가 다시 서류 한 장을 펼쳐 박만호 회장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이민우 씨의 누나 부부가 탄 차량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민우 씨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조카인 하늘이를 구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다리를 크게 다쳤고 가족은 모두 잃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재산은 어쩌고?
그 정도 실력가라면 모아둔 돈이 꽤 있었을 텐데. 비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이며 설명했습니다. 매형의 도박 빚이 문제였습니다. 누나 부부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이민우 씨의 전 재산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조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으려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포기한 겁니다. 그 시각 이민우가 사는 낡은 자취방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우의 고모부가 앞장서서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민우, 당장 안 나와?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라. 이민우가 자다 깨어 유모차를 자기 몸 뒤로 숨기며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부가 이민우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우리 집안 보험금을 다 가로챘다며?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놈이 애를 키우는 건 아동학대야. 옆에 있던 사채업자가 유모차를 발로 차며 낄낄거렸습니다. 이봐, 애는 우리가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 넌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이민우가 바닥을 기며 고모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고모부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늘이는 제 목숨입니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사채업자가 이민우의 등줄기를 밟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갚긴 뭘로 갚아? 내 다리라도 팔아서 갚을래? 당장 애 내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서연이 사채업자들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사람한테서 떨어지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얼마면 돼요? 박서연이 가방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려 하자 이민우가 박서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민우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박서연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장 여기서 나가.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박서연이 눈물을 쏟으며 이민우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민우 씨, 얼굴이 이게 뭐야?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이민우가 박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대못을 박았습니다. 도와준다고? 너 같은 부잣집 딸한테는 이게 흥미진진한 연극 같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지옥이야. 네가 있으면 내가 더 비참해진단 말이야. 박서연이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자 이민우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네가 나타나고 나서 내 삶이 더 엉망진창이 됐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박만호 회장은 골목 어귀에 세워둔 차 안에서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박만호 회장이 차 문을 열려던 순간 비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끊고 다급하게 박만호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민우 씨 고모부가 회장님 비서실과 접촉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주먹으로 차 시트를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비서실 놈들이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저런 인간 쓰레기랑 거래를 해? 당장 멈추게 해. 하지만 상황은 이미 박만호 회장의 통제를 벗어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제보를 받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이민우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민우가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사이 고모부는 하늘이를 안고 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늘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이민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아빠. 이민우가 경찰차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하늘아, 안 돼. 고모부, 제발 하늘이는 안 돼요. 사흘 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이민우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주인이 사라진 텅 빈 유모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하늘이의 작은 신발 한 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민우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방바닥을 긁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못나서 미안해. 박서연이 다시 자취방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이민우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대성그룹 저택으로 돌아가 박만호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민우 씨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늘이 좀 찾아주세요. 박만호 회장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놈이 넘어야 할 산이다. 내가 도와주면 그놈은 영원히 내 밑에 살아야 해. 박서연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제가 평생 아빠를 원망하며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민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고모부의 비밀 아지트를 찾아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고모부가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민우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고모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돌려주세요.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모부가 이민우의 머리채를 잡고 몽둥이로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릅떠? 야, 서류 가져와. 고모부가 이민우의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서연이랑 영원히 헤어지겠다는 각서, 그리고 이건 내장기 기증 서약서다. 어때? 사인하면 애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이민우가 피칠갑이 된 손으로 펜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사인할 테니 제발 우리 하늘이만 살려주세요. 고모부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이민우의 머리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천재 펀드 매니저라더니 별거 아니구만. 창고 밖 어둠 속에서 박만호 회장이 이 모든 대화를 도청기를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주머니 속에서 이민우가 주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지폐에는 소독약 냄새와 민우의 땀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지폐를 꽉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 오만이 저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다. 박만호 회장이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안팀 전원 집결시켜라.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내 딸 서연이에게 연락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박만호 회장이 차에서 내려 창고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이민우의 신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창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고모부와 사채업자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박만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민우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박만호 회장을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이민우는 그 말을 끝으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쓰러진 이민우를 품에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용서해라. 창고 밖으로는 수십 대의 차량 전조등이 어둠을 가르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단죄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공원 벤치에 이민우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 넉마를 걸친 노인이 터벅터벅 걸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민우는 옆에 앉은 노인이 며칠 전 편의점에서 만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민우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과 편의점에서 챙겨온 단팥빵 하나를 노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세요. 날이 많이 춥네요. 배고프실 텐데 이것도 좀 드시고요. 박만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아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런 곳에 혼자 앉아 있나?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이민우가 힘없이 웃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거든요. 제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간 것 같아요. 박만호 회장이 빵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기에 그렇게 슬퍼하나? 돈이라도 잃었나? 이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젖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죠. 하지만 제 아이는 제 조카 하늘이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제 전부였습니다. 어르신은 저처럼 소중한 걸 절대로 잃지 마세요. 박만호 회장은 이민우의 텅 빈 눈동자에서 진실한 절망과 그 속에서도 잃지 않은 선의를 보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이민우의 거친 손을 꽉 맞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네, 포기하지 말게. 세상은 아직 자네 같은 사람을 버릴 만큼 야박하지 않아. 그 순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어둠을 뚫고 벤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보안팀 팀장이 아기 하늘이를 품에 안고 박만호 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고모부 일당은 모두 제압했습니다. 이민우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민우는 보안팀 팀장의 품에서 울고 있는 하늘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정말 내 새끼 맞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이민우는 하늘이를 건네받아 품에 꼭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만호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몰래 눈물을 훔치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이 청년과 아이를 집으로 옮겨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는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 대성그룹 박만호 회장의 대저택 침실에서 이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정교한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고 옆 침대에는 하늘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고급 실크 가운을 입고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떤가? 다리 통증이 심할 텐데 주사는 맞았네. 이민우가 당황하며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박만호 회장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그 편의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박만호 회장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내가 자네를 시험했네. 자네의 도덕성, 자네의 부성애, 그리고 자네의 진심을 말이야. 내 오만이 자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진심으로 사과하네. 이민우군. 이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만호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까? 저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드셨던 분이 바로 어르신이었나요? 박만호 회장이 이민우의 손을 다시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네. 자니가 건네준 그 1,000원짜리 몇 장이 내 심장을 찔렀어. 내가 치러야 할 빚이 너무 많네. 제발 나를 용서해주게. 다음 날 아침 대저택 정원에는 편의점 인근 상가 상인들이 줄줄이 소집되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박만호 회장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저희는 그저 그 청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대형 화면을 켜며 상인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담긴 자네들의 악행을 보게 죄 없는 청년을 모함하고 아이를 위협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이민우가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오자 상인들이 일제히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상가 아주머니 한 분이 울면서 이민우의 다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민우 씨,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집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민우가 상인들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박만호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들도 생계가 급해서 그러셨을 겁니다. 사죄를 받았으니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박만호 회장이 놀란 눈으로 이민우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괜찮겠나? 이들이 자네에게 준 상처가 적지 않을 텐데. 이민우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잖아요. 저는 이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박서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이민우를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민우 씨,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빠가 도와주셨다면서? 정말 꿈만 같아. 이민우가 박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제는 어디 안 갈게. 우리 같이 있자. 박만호 회장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군, 내가 이번에 새로 설립할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게. 자네가 가진 실력과 그 따뜻한 인성을 세상을 위해 써줬으면 하네. 이민우가 깜짝 놀라며 박만호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아빠일 뿐입니다. 박만호 회장이 이민우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평범한 아빠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지. 자네는 이미 그 자격을 증명했네. 이건 내 부탁이야. 이민우는 박만호 회장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우는 비서가 가져온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은 이민우의 모습은 과거 월가를 누비던 천재의 풍모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 사이 대성그룹 법무팀은 이민우의 고모부와 사채업자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모부가 유치장 창살을 잡으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이민우 고모부야. 당장 이민우 불러와. 이놈이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비서가 차가운 눈빛으로 고모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은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법의 심판이나 달게 받으세요. 이민우는 박서연의 손을 잡고 저택 테라스로 나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우가 박서연에게 나지막이 약속했습니다. 서연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하늘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질게. 박서연이 이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응, 민우 씨. 나도 민우 씨 옆에서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대성그룹 사내 게시판에는 이민우의 과거 영웅담과 엘리트 시절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반대하던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수군거리며 박만호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저 청년에게 재단을 맡기실 겁니까? 검증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만호 회장이 탁자를 내리치며 임원들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내 오만함을 일깨운 청년이고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보다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나? 불만 있으면 지금 당장 사표 쓰고 나가. 임원들은 박만호 회장의 기세에 눌려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대성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김 이사가 어두운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이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수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만호가 미친 모양이야. 그놈의 과거 트라우마를 건드려. 사고 당시 기록을 다시 파헤쳐서 언론에 뿌려. 새로운 음모의 그림자가 이민우와 박서연의 행복 위로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하늘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다시는 이 평화를 깨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전환점을 맞이한 이들의 운명은 이제 더 큰 파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재단 설립 기획안을 훑어보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박서연은 민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만지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저택 안으로 내일을 알리는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우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그의 가슴에는 희망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집무실 불을 끄며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저택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민우는 창밖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았습니다. 이민우, 이제 시작이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취임식을 축하하러 온 수많은 인파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민우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민우가 긴장한 기색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민우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대성사회공헌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 선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이민우를 향해 손을 번쩍 들며 크게 물었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 과거 월가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지내셨던 시간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민우가 질문한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낡은 편의점에서 저는 사람의 온기를 배웠고 제 조카 하늘이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박만호 회장이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이민우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서연이 박만호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민우 씨 정말 멋있죠?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만호 회장이 박서연의 손을 맞잡으며 호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사위 후보가 저 정도는 돼야지. 네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봤어. 취임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며칠 뒤, 네 사람은 소박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평소의 엄격한 양복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에 섰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석쇠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를 뒤집으며 이민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민우군. 이리 와서 좀 보게. 고기는 이렇게 센 불에 한 번에 확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지는 거야. 자네는 공부만 해서 이런 건 잘 모르지? 이민우가 상추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박만호 회장 곁으로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고기 굽는 법은 편의점에서 폐기 도시락 데우는 것보다 더 자신 있습니다. 제가 구울 테니 가서 좀 쉬세요. 박만호 회장이 집게를 든 손을 휘저으며 이민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요리사야. 회장 소리 좀 그만하게. 여기선 그냥 자네 장인어른 될 사람 아닌가. 민우군, 자네도 편하게 장인어른이라고 불러보게나. 박서연이 옆에서 방울토마토를 입에 넣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장인어른이라니요. 민우 씨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박만호 회장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박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담은 무슨 부담이야? 민우군, 자네 내 사위 안 할 건가? 대답 한번 시원하게 해보게. 이민우가 박서연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박만호 회장을 향해 듬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서연이와 하늘이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만호 회장이 이민우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대답 한번 시원하구먼. 자, 이제 다 익었으니 어서 먹자고. 식사를 마친 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변 산책로를 이민우와 박서연이 단둘이 걸었습니다. 이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박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며 박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너는 내 옆을 지켜줬어. 이 반지는 내가 밤새도록 직접 디자인하고 세공을 맡긴 거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반지야. 박서연이 감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이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 이거 정말 예뻐요. 당신이 직접 만든 거라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민우가 박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청혼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너와 하늘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평생 너희를 지키는 나무가 될게. 박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이민우의 품에 안겨 대답했습니다. 응, 민우 씨. 나도 당신이랑 하늘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두 사람은 붉은 노을 아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 이제 제법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기 하늘이가 박만호 회장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박만호 회장의 볼을 만지작거리며 옹알이 섞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거 먹어. 하늘이가 내민 과자 부스러기를 박만호 회장이 맛있게 받아먹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챙겨주네. 그래, 할아버지가 다 먹어주마. 박만호 회장이 하늘이를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이민우가 그 모습을 보며 박서연에게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이야. 박서연이 박만호 회장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그동안 외로우셨던 거야. 우리 가족이 모이니까 저렇게 좋아하시잖아. 민우 씨 덕분이야. 박만호 회장이 하늘이를 품에 안고 이민우 부부에게 다가와 선포했습니다. 민우군, 내가 결심했네.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자네를 대성그룹 후계자 교육 명단에 정식으로 올릴 거야. 이제 대성그룹은 사람 냄새 나는 기업으로 바뀌어야 하네. 다음 날 아침 이민우와 박서연의 결혼 소식이 모든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 맨의 탄생, 대성그룹 박만호 회장의 파격적 사위 선택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이민우는 첫 월급을 타자마자 백화점에 들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민우가 박만호 회장에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구두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제가 고른 수제화입니다. 발이 편하셔야 그룹을 더 힘차게 이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구두를 신어보며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네, 내 발 사이즈는 어떻게 알았나? 딱 맞네. 평생 신은 구두 중에 제일 편하구먼.
이민우가 이어 박서연에게 낡았지만 깨끗하게 수선된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 누나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 박서연이 목걸이를 목에 걸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누나의 마음까지 내가 잘 간직할게요. 정말 행복해요. 저녁이 되자 대성그룹 저택 정원에서는 하늘이의 두 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전구들이 정원을 밝히고 가까운 지인들만이 모여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민우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누나 부부의 영정사진 앞에 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이민우가 사진 속 누나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보고했습니다. 누나, 하늘이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어. 이제 좋은 할아버지랑 엄마도 생겼어. 그러니까 거기서 편히 쉬어. 내가 하늘이 훌륭하게 키울게. 박서연이 이민우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누나분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요. 하늘이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 끄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날 밤 넉마를 걸치고 편의점에 간 일이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순간 저택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괴한들이 법원 영장처럼 보이는 서류를 들고 정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에서 민우의 과거 라이벌이었던 정 실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왔습니다. 정 실장이 이민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민우 이사장, 당신을 주가 조작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순히 따르시지. 축제 분위기였던 정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하늘이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연이 이민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우리 민우 씨가 그럴 리 없단 말이에요. 이민우가 박서연을 뒤로 물러나게 하며 정 실장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민우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정 실장에게 대꾸했습니다. 가짜 영장으로 사람을 겁박하려 들다니 여전하시군요. 하지만 이제 나는 예전의 이민우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박만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호령했습니다. 감히 내 집 마당에서 행패를 부려? 정 실장, 내 배우가 누군지 내가 모를 줄 아나? 보안팀,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 행복의 정점에서 다시 찾아온 것은 폭풍우 앞에 박만호 회장과 이민우는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이민우의 어깨를 꽉 쥐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민우군. 이제는 내가 자네의 방패가 되어주마. 저런 잡배들한테 우리 가족을 내줄 순 없지. 어둠 속에서 몰려온 괴한들과 대성그룹 보안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퍼지는 가운데 이민우의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이민우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거친 싸움터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가족에는 그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박만호 회장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이민우는 정 실장의 멱살을 잡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행복을 시기하는 자들의 추악한 음모가 밝혀지는 순간 진정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성그룹 본사 정문 앞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보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으며 이민우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성사회공헌재단의 이민우 이사장이 과거 외국 금융가 시절 고객의 자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정 실장을 불러와. 그놈이 배우라는 게 확실해. 비서가 식은땀을 흘리며 박만호 회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박서연이 아기 하늘이를 품에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 씨가 그럴 리 없잖아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박만호 회장이 박서연의 어깨를 다독이려 했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이민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 자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조사실로 가시죠. 이민우가 박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하지 않은 일이니까 금방 밝혀질 거야. 하늘이 잘 돌보고 있어. 박서연이 이민우의 소매를 붙잡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안 돼요. 민우 씨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지 마요, 제발. 이민우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차가운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민우가 떠난 뒤 박만호 회장의 저택은 수사관들이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박스에 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서연은 거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하늘이를 꼭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차디찬 취조실 안에서 이민우가 강한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동료였던 검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지며 이민우를 압박했습니다. 이민우, 네가 월가에서 쓰던 차명 계좌가 발견됐어.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난 건지 설명해보지. 이민우가 검사를 똑바로 노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계좌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가짜예요. 당신도 잘 알 텐데요. 검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민우의 얼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아직도 발뺌이야? 네가 순순히 자백해야 내 조카랑 박서연이 무사할 거야. 안 그래? 이민우가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당신 배우에 정 실장이 있다는 거 모를 줄 알아? 검사가 이민우의 뺨을 툭툭 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배우가 누구든 상관없어. 국민들은 이미 너를 살인자보다 더한 사기꾼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시각 병원 응급실 앞은 박서연의 비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기 하늘이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몸을 뒤틀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간호사들을 부르며 하늘이를 처치실로 옮겼습니다. 박서연이 의사의 가운을 붙잡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박서연을 바라보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과거 사고로 인한 뇌 손상 후유증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박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고모부가 병원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고모부가 비열한 표정으로 박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양, 그 수술 동의서 내가 써줄 수 있는데 어때? 대신 조건이 있어. 박서연이 고모부를 밀쳐내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당장 나가.
우리 하늘이한테 손대지 마. 고모부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서연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건 대성그룹 경영권 포기 서약서야. 여기에 서명하면 내가 친권자로서 수술에 동의해주지. 시간이 얼마 없어. 아이가 죽어가는 게 안 보여? 박서연은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요? 아이 목숨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고모부가 낄낄거리며 박서연의 머리칼을 만지려 했습니다. 이게 다 박만호 회장이 자초한 일이야. 그 노인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했지. 그때 병원 복도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주주들이 민우와 아이를 비난하며 화형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이민우는 물러가라. 사기꾼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다. 시위대의 거친 함성 소리가 병원 복도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서연은 하늘이의 수술 장비가 병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정 실장이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취조실에서 이민우는 미친 듯이 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가게 해줘. 우리 하늘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보내줘. 검사가 냉정하게 이민우를 의자에 다시 앉히며 말했습니다. 자백해. 그럼 병원에 보내주지. 네가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이민우가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들을 미친 듯이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쓰던 전용 단말기의 보안 코드가 변경되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민우가 검사의 명패를 낚아채 책상 위를 긁으며 소리쳤습니다. 범인은 내부 조력자야. 내 사무실 금고 뒤에 숨겨진 녹음기를 찾아봐. 정 실장과 당신들이 공모한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 이민우의 갑작스러운 확신에 검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민우는 그 틈을 타 책상 위의 전화기를 낚아채 박만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사무실 금고 뒤를 확인하세요. 진범은 정 실장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수술. 제발 도와주세요. 박만호 회장은 이민우의 전화를 받자마자 보안팀을 이끌고 본사로 출동했습니다. 동시에 이민우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극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민우는 경찰서를 뛰쳐나와 비를 뚫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민우가 운전대를 꽉 쥐고 가속 페달을 밟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늘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제발 무사히 견뎌줘. 하지만 병원 근처 교차로에서 검은색 트럭 한 대가 이민우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고모부가 보낸 차량이 이민우의 차 옆구리를 거칠게 들이받았습니다. 이민우의 차가 몇 바퀴를 구르며 전복되었고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서진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이민우가 깨진 창문 틈으로 기어나오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이민우의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꺾여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민우가 피 묻은 가방을 끌어안으며 병원 로비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된 이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민우가 병원 자동문 앞에 도착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우리 아기, 아빠가 왔어. 제발 하늘이를 살려주세요. 이민우는 그 말을 남긴 채 차가운 병원 바닥에 머리를 박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로비로 뛰어들어오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절규했습니다. 민우야, 이민우, 정신 차려라. 이놈아, 죽으면 안 돼. 수술실 안에서는 하늘이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점점 평평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와 박서연과 박만호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합니다. 특수 혈액형이라 지금 당장 수혈할 사람이 없어요. 수술을 중단해야 합니다. 박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제발 누가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박만호 회장이 자신의 소매를 걷어붙이며 의료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피를 뽑아. 내 피가 그 아이랑 같을 거야. 당장 내 몸에 바늘을 꽂으란 말이야. 의료진들이 당황하며 박만호 회장을 말렸지만 박만호 회장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두운 병원 복도에는 박서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박만호 회장의 고함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듯한 그 순간 수술실 문 위의 붉은 조명만이 비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응급실 침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사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 어린 생명과 저 청년을 데려가지 마소서. 차라리 이 늙은 목숨을 가져가소서.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병원 창문을 때렸고 이들의 운명은 가장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수술실 안에서 무거운 침묵을 깨는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들이 잡을 수 있는 밧줄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민우가 주었던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시계는 야속하게도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다음 시간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끝에 기적이라는 이름의 빛이 찾아올 수 있을지 병원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비정아리만큼 차가운 정적과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박서연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수술복을 입고 나온 의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피가 모자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커다란 병원에 피 한 봉지가 없단 말인가. 의사가 당황하여 마스크를 내리고 식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이의 혈액형이 워낙 희귀한 유형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병원에 수혈팩을 요청했지만 폭우 때문에 운송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10분도 못 버팁니다. 박만호 회장이 자신의 양복 소매를 거칠게 걷어올리며 의사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내 피를 뽑아. 내 혈액형이 그 아이랑 똑같아. 당장 바늘을 꽂으란 말이야. 의사가 깜짝 놀라 박만호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연세가 있으셔서 대량 수혈은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회장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박만호 회장이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외쳤습니다. 내 심장이 멈춰도 좋으니 그 아이부터 살려. 저 청년이 자기 목숨 걸고 지킨 아이야. 내가 죽어서라도 저 아이는 살려내야 한단 말이다. 박서연이 아버지를 말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안 돼요. 아빠까지 잘못되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박만호 회장이 박서연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아빠가 저 청년에게 진 빚을 갚을 유일한 기회다. 내가 저 청년의 인생을 망칠 뻔했어. 제발 아빠를 막지 마라. 결국 박만호 회장은 수혈실 침대에 누웠고 굵은 바늘이 그의 마른 팔에 꽂혔습니다. 박만호 회장의 붉은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나와 수술실 안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수술실 조명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아, 조금만 버텨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1시간 같은 1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수혈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서 아이의 고비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박만호 회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박만호 회장이 이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이민우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만지며 곁에 선 박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의사들은 뭐라고 해? 박서연이 눈물을 닦아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한대요. 아빠, 민우 씨가 저러고 있는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져요. 박만호 회장이 갑자기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돈 몇 푼 가졌다고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이 못난 노인네를 용서해라. 민우야.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대성그룹 회장의 통곡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주머니에서 이민우가 편의점에서 건넸던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때 네가 준 따뜻한 도시락과 점퍼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정한 인간의 향기가 무엇인지 평생 몰랐을 거다. 제발 일어나다오, 민우야. 박만호 회장은 곧바로 비서실을 소집하여 병원 복도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24시간 주마. 정 실장과 그 고모부 놈의 뒤를 파헤쳐서 싹 다 잡아들여.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내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라도 그놈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마.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챙기며 듬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정 실장이 검찰과 결탁한 정황도 잡아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일망타진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정 실장의 은신처와 고모부의 아지트에는 경찰과 보안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정 실장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만호,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내가 가진 비밀이 얼마나 많은데. 비서실장이 정 실장의 입을 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밀보다 회장님의 분노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겠군요. 감옥에서 평생 반성하시죠. 기적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이민우가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 잠든 아기 하늘이를 발견한 이민우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괜찮니? 박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이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우 씨, 정신이 들어요? 저 보여요? 의사 선생님, 민우 씨가 깨어났어요. 이민우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박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나 괜찮아. 우리 아기는 수술 잘 된 거지? 박만호 회장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이민우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민우가 박만호 회장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하늘이에게 피를 수혈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몸에 회장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박만호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이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해준 거다. 이제 네가 우리 대성그룹의 주인이다. 전국 뉴스는 이민우의 무죄와 헌신적인 부성애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표본, 이민우 이사장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습니다. 시위를 벌이던 주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대성그룹 본사 앞에 사죄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한 주주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이 멀어 훌륭한 청년을 모함했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의 쾌유를 빌며 저희 주식 일부를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과거 이민우를 괴롭혔던 상가 상인들도 병실을 찾아와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바닥을 긁으며 울먹였습니다. 민우 씨,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그랬어. 이민우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상인들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증오보다 무서운 것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제 서로를 돌보며 삽시다. 원망은 다 잊었습니다. 이민우의 넓은 도량에 상인들은 물론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일주일 뒤 대성그룹 본사 강당에서 정식 공동대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직접 이민우의 휠체어를 밀어 단상 위로 올렸습니다. 박만호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전 직원을 향해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민우 군을 대성그룹의 공동대표로 임명합니다. 돈은 사람을 살릴 때만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이 청년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민우가 정장을 입고 단상에서 일어나 직원들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성그룹의 이름으로 소외된 이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박서연은 객석에서 건강을 회복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하늘이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가 이민우를 향해 손을 흔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아빠, 멋져. 아빠. 강당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집무실 창밖을 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준비를 하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게 진정한 부자의 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비서가 감동한 눈빛으로 박만호 회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이민우 대표님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박만호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이민우의 낡은 겨울 점퍼를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이 점퍼 하나가 수조원의 재산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 누가 알겠나? 참으로 긴 여행이었어. 대성그룹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우와 박서연 그리고 하늘이는 이제 더 이상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든든한 산이 된 박만호 회장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행복할 일만 남았어. 절대로 이 손 놓지 않을게. 박서연이 대답 대신 이민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평온한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찾아온 아침 햇살은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박만호 회장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집무실 너머 복도까지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돈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마음을 얻은 자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밤,
병원 복도에 남겨진 것은 처절한 울음소리가 아닌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이민우는 하늘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만호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값진 보물을 얻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대성그룹의 문 앞에는 비방의 전단지 대신 응원의 꽃다발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을 주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보답했습니다. 이민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사고로 떠난 누나 부부를 떠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누나, 하늘이 정말 잘 키울게. 걱정 마. 바람결에 누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불빛으로 남았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도심 한복판의 작은 공원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1년 전 이민우가 고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뉘던 낡은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선택한 이 소박한 장소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이민우가 턱시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행커치프 대신 꽂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박만호가 이민우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보게 민우,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나? 오늘처럼 기쁜 날에 어울리지 않게 말이야. 이민우가 지폐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박만호에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지폐는 저에게 가장 큰 훈장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장인어른을 만났던 그 소중한 기억을 평생 잊지 않으려고요. 박서연이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고 다가와 이민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그 지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거잖아요. 아빠도 속으로는 정말 뿌듯해하고 계실 거예요. 박만호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이민우와 박서연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래, 서연이 말이 맞다. 내 평생 수조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저 1,000원짜리 지폐만큼 가치 있는 거래는 없었어. 결혼식이 시작되자 박만호가 주례석 대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만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하객들을 향해 짧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준 이 청년을 제 아들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민우가 박서연의 손을 잡고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고 인사했습니다. 이민우가 곁에서 걷는 박서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박서연이 이민우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민우 씨, 나도 당신과 하늘이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결혼식 후 이민우는 대성그룹 공동대표로서 첫 번째 공식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우가 본사 대강당에서 수많은 편의점 점주들 앞에서 기획안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매장이 아닙니다. 전국 1만 개의 편의점을 거점으로 삼아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배고픈 아이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랑방이 되어 주십시오. 한편 박만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파격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만호가 예전 이민우가 일하던 그 낡은 편의점을 인수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매대에 섰습니다.
과거 이민우를 멸시했던 금은방 주인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박만호에게 비타민 음료 한 박스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점장님, 아니 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 오늘 야간 방범대 활동 나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박만호가 환하게 웃으며 금은방 주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지. 이 동네 치안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지. 저기 매대에 있는 빵 좀 챙겨가세. 대원들 출출할 텐데 말이야. 편의점 카운터 옆에는 거지 회장님과 천사 알바생이라는 제목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이민우와 박서연이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박서연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이민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물었습니다. 민우 씨, 지금 무슨 생각해?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여서 좋아. 이민우가 박서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강물에 비친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는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사랑이 꼭 그런 것 같아서.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민우의 허리를 감싸 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겪은 시련들이 이제는 단단한 뿌리가 됐어. 어떤 폭풍이 와도 이제 우리 가족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배경으로 서로를 깊게 포옹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편의점의 따스한 노란 불빛이 어두운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며 사람들의 발길을 인도했습니다. 그 불빛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대였고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박만호가 편의점 셔터를 내리며 이민우의 어깨를 감싸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 위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의 향기가 가난을 이기고 오만을 무너뜨린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이들의 전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편의점의 문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